빈 명절. 명절이 다가오면 나는 핸드폰을 자꾸 만지작거린다. 벨소리 설정을 확인하고 혹시나 싶어 진동 모드를 껐다 켰다 한다. 전화가 올 것 같아서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전화가 오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올해로 75이다. 75세. 이 나이가 되어보니 알겠다. 늙는다는 건 몸이 불편해지는 것보다 기다림이 많아진다는 뜻이다. 자식들의 전화를, 손주들의 방문을, 명절의 북적임을. 하지만 요즘 우리 집 명절은 조용하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시끄럽다. 아내가 부엌에서 나물을 무친다. 예전처럼 큰 접시에 수북이 담는 게 아니라 작은 접시에 조금씩만 담는다. 두 사람이 먹을 양이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일손을 놀리지만 나는 안다. 저 사람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를, 할머니 왔어요 하는 손주들의 목소리를. 하지만 그 소리는 오지 않는다. 이제 3년째다. 20살에 이 서울 땅에 발을 디뎠다. 1969년 경상도 시골에서 올라온 청년에게 서울은 너무 크고 차가웠다. 주머니에는 10,000원이 전부였고 아는 사람이라곤 같은 동네에서 올라온 김씨 형뿐이었다. 첫 직장은 건설 현장 일용직이었다. 아침 5시에 일어나 인력시장에 나가면 트럭이 와서 사람을 실어 날랐다. 소처럼, 아니 소보다 못하게. 하루 품삯 200원. 그걸 모아서 월세 1,500원을 냈다. 밥은 시장에서 1,000원짜리 주먹밥으로 때웠다. 겨울에는 일이 없었다. 그래서 식당 설거지를 했다. 새벽까지 기름때가 낀 접시를 닦고 나면 손이 터서 피가 났다. 하지만 그만둘 수 없었다. 고향에 계신 어머니께 송금해야 했고 무엇보다 이곳에서 살아남아야 했다. 25에 작은 공장에 취직했다. 고무신을 만드는 공장이었다. 기계 앞에 서서 하루 12시간씩 일했다. 손가락이 기계에 끼일 뻔한 적도 여러 번이었다. 하지만 월급이 일용직보다 나았다. 한 달에 10,000원. 그 돈이면 방 한 칸짜리 단칸방을 얻을 수 있었다. 30에 결혼했다. 중매로 만난 아내는 부산에서 올라온 여자였다. 나처럼 가난했고 나처럼 악착 같았다. 우리는 그렇게 만났다. 사랑 같은 건 나중 일이었다. 일단 살아야 했다. 큰아들 상민이가 태어났을 때가 31였다. 산부인과 밖에서 담배를 피우며 기다리던 그 밤을 잊을 수가 없다. 아들입니다. 간호사의 말에 나는 주저앉아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었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있었지만 두려움의 눈물이기도 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나처럼 배고프게 키울 수는 없는데. 그래서 더 미친 듯이 일했다. 공장 일을 마치고 밤에는 식당 일을 했다. 설거지, 배달, 청소, 아무 일이나 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다. 아이를 업고 시장에 나가 채소 장사를 했다. 우리 부부는 하루에 4-5시간밖에 자지 못했다. 35에 작은 아들 상우가 태어났다. 그때쯤 우리는 조금 여유가 생겼다. 작은 식당을 차릴 수 있었다. 왕십리에 있는 7평짜리 분식집이었다. 떡볶이, 순대, 튀김을 팔았다. 아내가 조리를 하면 내가 서빙을 했다. 장사가 잘 됐다. 아침 6시에 문을 열어 밤 11시에 닫았다. 쉬는 날은 없었다. 명절에도 장사를 했다. 다른 가게들이 쉬는 날이 오히려
더 장사가 잘 됐으니까. 아이들은 그런 부모의 뒷모습을 보며 자랐다. 학원은 못 보냈다. 대신 공부 열심히 해라. 우리처럼 살지 말고. 그 말만 되풀이했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정말로 열심히 공부했다. 45 되던 해 나는 식당을 2개로 늘렸다. 하나는 아내가, 하나는 내가 맡았다. 하루에 20시간을 일했다. 주말도 명절도 없었다. 하지만 행복했다. 통장에 돈이 조금씩 쌓여갔다.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그 돈으로 경기도에 작은 땅을 샀다. 그리고 또 일했다. 몇 년 후 그 땅을 팔아 서울 변두리에 작은 건물을 샀다. 3층짜리 다가구 주택이었다. 대출을 잔뜩 받았지만 월세로 이자를 갚을 수 있었다. 상민이는 대학에 갔다. 지방 사립대학이었지만 우리 부부에게는 자랑이었다. 우리 집안에서 대학을 간 첫사람이었으니까. 상우도 뒤를 이어 대학에 갔다. 형보다 성적이 좋아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 붙었다. 아이들 등록금을 대느라 힘들었지만 불평하지 않았다. 우리가 고생하는 건 다 아이들을 위해서였다. 아이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랐다.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는가. 55에 2번째 건물을 샀다. 이번에는 서울 안쪽이었다. 역에서는 좀 멀었지만 그래도 서울이었다. 5층짜리 건물이었다. 1층은 상가고 나머지는 주거용이었다. 이 건물을 사기 위해 1번째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위험한 선택이었다. 하지만 나는 확신했다. 서울의 집값은 오를 것이다. 그리고 정말로 올랐다. 몇 년 사이에 2배, 3배로 올랐다. 우리는 그렇게 건물주가 됐다. 65에 식당 일을 그만뒀다. 몸이 힘들어서였다. 허리가 아팠고 무릎이 시큰거렸다. 아내도 마찬가지였다. 40년을 서서 일한 대가였다. 하지만 괜찮았다. 2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로 충분히 살 수 있었다. 아이들도 다 장성했다. 상민이는 중소기업에 다니며 결혼을 했고 상우도 회사에 취직해서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의 명절, 나는 아들들을 불렀다. 식구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나는 서류 2뭉치를 꺼냈다. 너희 둘에게 건물을 하나씩 물려주려고 한다. 아들들은 놀란 얼굴로 나를 보았다. 아버지, 아직 일러요. 아버지 건강하신데. 아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정리하고 싶다. 너희도 각자 가정이 있고 돈이 필요할 때니까. 상민이에게는 1번째로 산 건물을, 상우에게는 2번째로 산 건물을 주기로 했다. 형에게 먼저 산 것을 주는 게 순리라고 생각했다. 상우도 고개를 끄덕였다. 형님이 먼저 받으셔야죠. 그렇게 결정됐다. 서류를 정리하고 등기를 넘겼다. 아들들은 고맙다고 했다. 며느리들도 절을 했다. 나는 뿌듯했다. 평생을 일한 보람이 있다고 느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다. 상민이가 받은 건물은 큰 도로변에 있었다. 재개발 소식이 돌면서 가격이 급등했다. 5억에 샀던 건물이 10억, 15억으로 올랐다. 반면 상우가 받은 건물은 안쪽 골목에 있었다. 조용하고 좋은 곳이었지만 가격은 그리 오르지 않았다. 7억에 샀던 건물이 8억 정도에 머물렀다. 처음에는 아무 말이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어느 날 상우가 찾아왔다. 혼자였다.
며느리도 손주들도 없이. 아버지, 저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그래, 말해봐라. 제가 좀 억울합니다. 나는 멈칫했다. 뭐가 억울하다는 거냐? 형이 받은 건물이랑 제가 받은 건물이랑 가격 차이가 너무 납니다. 형 건물은 지금 15억인데 제 건물은 8억밖에 안 해요. 7억 차이예요, 아버지. 가슴이 철렁했다. 그래도 둘 다 건물 아니냐? 내가 받은 것도 적은 게 아니잖아. 적은 게 아니라는 게 아니라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왜 형한테만 좋은 건물을 주신 거예요? 그게 형이 먼저 태어났으니까. 그리고 그때는 몰랐다. 재개발이 될 줄 몰랐다고요? 아버지도 뉴스 보셨잖아요. 그쪽은 개발 소식이 있었어요. 나는 할 말이 없었다. 사실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둘 다 건물인데 뭐가 다른가 싶었다. 상우야, 아빠가 40년 동안 일해서 모은 거다. 그걸 너희한테 나눠준 건데 그게 불만이냐? 불만이 아니라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상우의 목소리가 커졌다. 나는 처음 보는 아들의 모습에 당황했다. 형은 지금 건물 담보로 대출받아서 사업도 시작했어요. 저는 그럴 수도 없어요. 제 건물은 가치가 낮으니까요. 그럼 어쩌자는 거냐? 차액을 현금으로 주시든지 아니면 형 건물을 팔아서 다시 공평하게 나눠주세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상우가 간 뒤 아내와 나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당신 잘못은 아니에요. 내 잘못이지. 내가 생각이 짧았어. 그래도 둘 다 건물 줬잖아요. 그것도 모자라서 더 달라고 하다니. 그래도 상우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지. 억울하긴 뭐가 억울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건물 물려받는 사람이 몇이나 돼요? 아내 말도 맞았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다. 며칠 뒤 이번엔 상민이한테 전화가 왔다. 아버지, 제가 사업을 하나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무슨 사업? 온라인 쇼핑몰이요. 요즘 대박 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자금이 좀 필요해서요. 한 2억 정도만 지원해 주실 수 있으세요? 나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상민아, 건물 벌써 줬잖아. 건물은 담보 대출 받아서 쓰고 있어요. 사업 자금은 별개잖아요. 건물 받았으면 그걸로 해결해야지. 아버지, 저희 형제 중에 누가 더 효자예요? 제가 아버지 생신 때마다 챙기고 명절 때마다 찾아뵙고 했잖아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그래서 돈을 더 달라는 거냐?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저를 더 사랑하신다면 당연히 도와주셔야죠. 전화를 끊고 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이게 뭐지? 내가 평생 일해서 아이들에게 준 것이 이렇게 돌아오는 건가? 그 이후로 두 아들 모두 연락이 뜸해졌다. 상민이는 사업 자금을 안 줬다는 이유로 서운해했고 상우는 불공평하다며 우리를 원망했다. 명절이 다가와도 올지 안 올지 연락조차 없었다. 작년 설날 나는 상민이한테 전화를 걸었다. 상민아, 설날에 내려오니? 아, 아버지. 그게 처가댁에 먼저 가기로 해서요. 처가는 추석에 가면 되잖아. 올해는 설날에 가기로 했어요. 죄송해요. 뚝 끊겼다. 상우한테도 전화했다. 상우야, 설날에. 아버지, 저는 못 가요. 왜? 바빠서요.
그리고 솔직히 갈 마음이 없어요. 형이랑 똑같이 대해주셨으면 갈 텐데. 상우야, 형만 편애하시는 거 모르는 줄 아세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잖아요. 나는 할 말을 잃었다. 편애? 나는 두 아들을 똑같이 사랑했다. 정말로. 전화를 끊고 아내를 보니 그도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다. 괜찮아요. 우리 둘이 조용히 명절 보내면 돼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하나도. 올해 설날도 마찬가지였다. 아들들은 오지 않았다. 문자 하나 없었다. 손주들 목소리도 들을 수 없었다. 아내와 나는 두 사람이서 떡국을 끓여 먹었다. 텅 빈 식탁, 사용하지 않는 방들, 조용한 거실. 여보,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요? 아내가 물었다. 나도 모르겠소. 열심히 일했고 아이들 위해 모든 걸 희생했는데 건물 주는 게 잘못이었을까요? 모르겠소. 그냥 아이들이 힘들게 살지 않았으면 해서 준 건데.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이 오지 않아 옛날 사진첩을 꺼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사진들이 있었다. 상민이가 유치원 졸업하던 날, 상우가 자전거를 배우던 날, 가족 4명이 놀이공원에 갔던 날. 사진 속에 우리는 가난했지만 행복해 보였다. 아이들은 환하게 웃고 있었고 아내와 나도 웃고 있었다. 언제부터였을까? 우리가 이렇게 멀어진 게 건물을 사면서 돈이 생기면서 아니면 훨씬 전부터? 얼마 전 나는 병원에 갔다. 정기 검진을 받으러. 의사는 나를 보더니 말했다. 건강하시네요. 이 나이에 이 정도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요?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요? 의사가 웃었다. 글쎄요, 잘 관리하시면 90까지도 사실 수 있죠. 90세, 앞으로 15년.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나는 생각했다. 이 15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아이들 없이, 손주들 없이, 이렇게 조용하게. 아내한테 물었다. 여보, 우리 건물 팔아서 아이들한테 현금으로 똑같이 나눠줄까요? 아내는 고개를 저었다. 그러면 뭐가 달라져요? 돈을 똑같이 줘도 뭔가 불만을 찾을 거예요. 누가 더 받았네, 누가 덜 받았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모르겠어요. 나도.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지난 주말 나는 혼자 왕십리에 갔다. 우리가 처음 식당을 차렸던 그곳. 40년이 지난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다. 고층 빌딩들이 들어섰고 옛날 골목은 사라졌다. 우리 식당이 있던 자리에는 이제 편의점이 있었다. 나는 그 앞에 한참을 서 있었다. 이곳에서 우리는 하루 17시간씩 일했다. 명절에도 아파도 쉬지 않고 일했다. 무엇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데 그 아이들은 지금 어디 있는가?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다. 소주 한 병을 샀다. 집에 와서 아내 몰래 한 잔 따라 마셨다. 씁쓸했다. 술이 아니라 인생이. 핸드폰을 꺼내 아들들 사진을 봤다. 연락처를 눌러볼까 하다가 관뒀다. 전화해도 받지 않을 것이고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았다. 그냥 이대로 사는 건가? 이렇게 조용히 외롭게. 오늘은 다시 명절이 다가온다. 추석이다. 아내가 묻는다. 올해는 차례상 차릴까요? 글쎄요. 누가 온다고. 그래도 조상님들은 오시잖아요.
맞는 말이다. 자식들은 안 와도 조상님들은 오신다. 아내는 작은 상을 차렸다. 저는 하나도 안 붙이고 나물 몇 가지와 과일만 올렸다. 두 사람이 먹을 만큼만. 차례를 지내고 나서 우리는 마주 앉았다. 텅 빈 거실에서 여보, 우리가 잘못 산 걸까요? 아니요. 잘못 산 게 아니라 그냥 시대가 달라진 거겠죠. 시대가 달라진 게 뭐예요? 옛날에는 부모가 해준 게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어요. 지금은 부모가 해주는 게 당연한 의무가 됐고, 그런 건가요?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 것 같아서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밤이 깊어간다. 창밖으로 보름달이 떠 있다. 예전에는 아이들과 함께 저 달을 보며 송편을 먹었는데 아내가 송편을 하나 집어 내 입에 넣어준다. 여보, 그래도 우리 둘이 있잖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렇다. 우리 둘이 있다. 75년을 살아온 나와 70년을 살아온 아내. 40년을 함께 일하고 50년을 함께 산 우리. 고맙소. 뭐가요? 그냥 옆에 있어줘서. 아내가 미소 짓는다. 주름진 얼굴에 피어나는 그 미소가 문득 아름답다. 며칠 전 상우한테서 문자가 왔다. 아버지, 미안해요. 제가 좀 철없었나 봐요. 짧은 문자였지만 가슴이 뭉클했다. 나는 답장을 보냈다. 괜찮다. 건강하게 잘 살아라. 상민이한테도 문자를 보냈다. 상민아, 사업 어떻게 되고 있니?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라. 답장은 오지 않았다. 하지만 괜찮다. 기다릴 수 있다. 이제 나는 안다. 부모는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무리 서운해도 아무리 섭섭해도 결국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아이들을 위해 평생 일한 것이 잘못은 아니었다. 다만 내가 원했던 결과와 다를 뿐이다. 그게 인생이다. 아내와 나는 오늘도 조용히 하루를 보낸다. 산책을 하고 밥을 먹고 TV를 보고 평범한 일상. 하지만 이제 나쁘지 않다. 75년을 살아보니 알겠다.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렇다고 불행한 것도 아니다. 다만 다를 뿐이다. 핸드폰이 울린다. 혹시나 싶어 확인해 보니 은행 문자다. 실망스럽지만 웃음이 나온다. 나는 여전히 기대하고 있구나. 아이들의 연락을. 아내가 부엌에서 부른다. 여보, 저녁 먹어요. 지금 가요. 나는 천천히 일어난다. 무릎이 시큰거리지만 괜찮다. 이 나이면 다 그렇다. 거실을 지나 부엌으로 간다. 작은 식탁에 두 사람분의 밥이 놓여 있다. 그리고 옆에는 아내가 웃으며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